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갖는 기쁨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남들은 나를 똑 부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왠지 내가 똑 하면 부러질 것만 같다. 모두가 인생 1회차인데 어떻게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온전한 조언과 온전한 씨름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시답지 않은 것들도 경험이랍시고 쌓여 복합성을 입혔나 보다.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와 책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한데 오늘도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이번 주 토요일 청년의 날입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로 맞는 네 번째 청년의 날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영화 청년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젊은이의 양지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이 90년대에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네. 이후 영화로 다시 마주하게 된 건데 드라마 내용을 보면 이 젊은이들이 이 출세에 대한 욕망 또 사랑과 배신을 그려서 당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영화는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까? 영화 젊은이의 양지도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은 맞지만 네. 청년들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지난번 영화 다음 소위를 소개했을 때처럼 배경은 콜센터를 배경으로 하고 되게 좀 있고요. 어두웠던 기억이 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콜센터의 센터장인 세연과 거기서 일하는 고등학교 실습생인 준 그리고 세연의 딸 미래의 취준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준이 콜센터에서 열심히 전화를 받는 모습을 그립니다.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네. 화장실을 가려면 팀장에게 허락을 받고 가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기적이요? 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돌아오는 이제 콜을 받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와.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단 5분만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락된 시간은 월급에서 까이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2분은 볼일을 보고 3분은 알람을 맞춰놓고 잠시 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잠깐만. 하고요. 5분만 갈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2분만 볼일을 보고 네. 3분은 잔다고요? 네, 알람 맞춰놓고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휴식이 보장되는 점심시간에는 고시원에 준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지 못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워낙 늘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는 친구가 핀잔을 주는데 아이고. 이제 늘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친구가 그런 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반쪽 덜어주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도 뭔가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듭니다. 기저귀 너무 컸어요. 네. 사실 우리가 좀 되긴 했지만 다음 소위를 한번 짚어봤을 때 네.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영화도 참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위에서는 그 상담원의 인권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준도 콜센터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욕바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항상 스마일을 강요하는 회사 덕에 상담을 진행할 때도 스마일 하면서 친절하게 대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무시뿐이고 욕설뿐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에게 팀장은 2분 웃어도 강경하게 대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2분 웃으면서 고객님 잘 계십니까? 밀린 연체금 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고객이 욕으로 그를 무시하자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면은 내일 모레가 환갑잔치이신데 거기 가서 이제 깽판을 부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렇게 콜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준의 꿈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고 네. 출사 나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콜센터의 잔업 때문에 못 나갈 것 같다고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 옥상에서 이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콜센터 센터장인 세연을 만납니다.
합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준에게 센터장인 세연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일이 인생을 담는 일이라면 이 일은 인생 실습으로 여기면서 하라 라면서 이제 따뜻하게 조언을 건네주고 지나가는데요. 사실 세연도 자신이 뭔가 여유로워서 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준과 비슷한 또래인 자신의 딸 미래가 있기도 했었고 자기 역시도 실습생을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센터의 업무 성과가 좋아야 자기한테도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연의 센터를 뭔가 카드사 업무를 하청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업무 평가가 썩 좋지 않았고 또 자기가 이 업무 평가를 좋게 받아야 자신이 이제 콜센터를 그만두고 본사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고 있던 것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뭐 세연 역시 맡은 센터장의 업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이 있네요. 네, 뭐 세연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세연이 이제 맡은 업무가 콜센터의 센터장이다 보니까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들 성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사에서 들어오는 압력도 이제 쳐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세연의 딸이 있어서 이제 세연이 그 뭐라 그러죠? 회식 말고 이렇게 접대. 예. 접대를 나가서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딸 미래에게 하는 말이 나의 꿈은 퇴직금을 받아서 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것이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딸 미래에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세연의 미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꿈꿨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미래라고 지었거나 혹은 자신이 약을 하는 동안 보았던 현실이 미래에는 달라지길 바라면서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사실 세연의 꿈과는 멀게 딸 미래의 미래도 그다지 밝지 않게 나옵니다. 딸 미래의 미래도 네. 그렇군요. 그녀의 딸 미래는 인턴을 하고 있지만 남성 동기에 비해서 업무도 대우도 밀리는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이 나오고요. 인턴 업무가 끝나고 퇴근 후에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동아리에 들어가지만 그마저도 이제 우월한 스펙을 가진 동아리원들을 보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던 도중에 다행히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어서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회사에는 병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턴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관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네. 이번이 몇 번째 면접이냐? 근데 미래가 32번째 면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전공이 뭐냐 해서 철학과 전공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네 철학과 전공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공부를 해야지 왜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냐 라면서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이 뭐냐라고 미래한테 물었더니 미래가 정직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철학가라 다른 대답을 할 줄 알았더니만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죠. 자, 원래 청년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좀 미래가 밝고 또 뭔가 앞이 창창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현재를 보내는 이 미래는 답답하고 암울할 것만 같다고 느껴지네요. 네, 미래도 사실 엄마가 이런 자신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엄마 회사에 이제 취업하고 싶다고 이제 징징거리죠. 근데 엄마는 자신의 콜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세연이죠. 네. 그래서 세연이 너는 이런 곳에서 일할 때가 못 된다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하라라고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미래와 세연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세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센터장이 세연이니까 네. 어떤 전화가 옵니까? 카드 미수금을 받으러 갔던 준인데요. 미수금을 이제 직접 받으러 오라고 전화상에서 여성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준이한테. 네. 그래서 이제 준은 찾으러 가요? 네, 그 여성에게 연체금을 받으러 직접 갔는데 네. 사실 그 여성은 성매매로 돈을 벌고 있었던 젊은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내가 이 돈을 다 지금 못 주니까 차라리 나랑 자고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해서 준이 이제 못 볼 거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이제 센터장에 바로 돈을 못 받겠다고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세연도 이래저래 뭐 접대다 뭐 이런저런 성과에 대한 압박이다 딸과의 다툼이다 이렇게 저렇게 다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연은 준에게 그건 네 일이고 거기까지 가서 바보처럼 그냥 돌아오는 게 말이 되냐며 다그치고 윽박 지르면서 전화를 끊고 맙니다. 그래서 준도 센터장과의 몇 번의 통화 후에 과격하게 이제 집을 다시 들어갔는데 미수금이 있었던 그녀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한 후였고 그 옆에는 울고 있는 딸만이 있었습니다.
준은 그래서 다시 센터장인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린 아이가 있고 지금 이 아이에겐 어른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왜 네 책임이냐라면서 이제 거기 어디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죠. 그리고 다음 날 준은 이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이 되고요. 그리고 준은 유서만을 남긴 채 고시원에서 실종되어 버렸다는 신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종된 후에 세연의 폰으로는 메시지와 택배가 하나둘 도착하게 되는데요. 세연이 준에게 이야기했던 인생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주제로 폰에 영상이나 택배 어떤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보내는데 세연은 이렇게 계속 자신의 이름으로 택배가 오고 보내는 사람이 준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준이 어디에선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머지않아 경찰이 사무실에 찾아오고 뉴스에서는 준이 실종이 아니라 하천의 쓰레기와 함께 둥둥 떠다니는 죽은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띄웁니다. 언니 그러면 그 택배는 누가 보낸 거예요? 준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연에게 보낸 택배는 다른 이가 준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세연에게 택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택배는 세연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치게 하고 마는데요. 사실 세연은 자신의 선에서 그 택배에 대한 실마리를 풀고 끝내려고 하였으나 뉴스가 뜬 이상 본사에서는 자체 센터의 일로 마무리 짓고 끝내라. 꼬리 자르기인가? 네,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본사에는 더 이상 피해가 안 오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미래는 집으로 온 택배를 보고 나서 준의 죽음을 알게 되고 네. 이 일이 자신의 엄마인 세연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제 준의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본 결과 자신의 미래도 준과 다름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암시한 후에 세연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취업과 자신을 속박하는 현실을 떠나 이제 저 멀리 떠나겠다라며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세연 역시 그 편지를 보고 준과의 미래가 이제 겹쳐지면서 미래에게 다그치기만 했던 것들 그리고 그녀가 받은 택배와 여러 단서 끝에서 보았던 준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미래를 울면서 막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행히 미래에게는 큰 일은 없었고 이제 그렇게 세연과 미래의 일은 마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세연은 깨달은 바가 있었기에 이제 자신의 사물을 정리하며 콜센터의 시스템을 꺼버리고 전원을 꺼버리면서 사무실을 이렇게 나오면서 영화는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소개할 때 젊은이의 양지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런 영화가 있다고 소개했는데 영화 제목과는 달리 젊은 청년들이 겪는 이 암울한 현실들만 나열되는 것 같아서 또 그라데이션 분노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사실 영화 속 장면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요. 해가 들기는 하지만 뭔가 환한 햇살을 맞는 장면이나 따뜻한 느낌의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네, 오. 흐리거나 어둡거나 두 개의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영화 자체에서 또 제목과 반대되는 이런 장면처럼 의미의 어떤 문구나 이런 반대되는 것도 많이 넣는데요. 예를 들어 양지는 밝은 곳,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있는 청년들은 그곳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냉혹하고 비정한 사회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보여주죠.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들, 이를테면 콜센터에서 AI와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32번의 면접을 보더라도 무엇 하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현장에서 위험하게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들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영화 속에서 나오고요.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문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테면 콜센터에 실적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세연이 딸에게 노력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사실 이게 둘 다 힘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바꾸는 것은 사원들의 미래가 아니라 회사 자신의 이득이 이롭고 사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콜센터의 시스템이 바뀌어서 좋은 것은 회사고 죽어나가는 것은 사원들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또 노력하면 미래를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의 구조는 혹은 그들의 현실은 노력을 배반하는 모습만 나오고 노력만으로 쟁취하기는 어려운 것들만 가득하는 것들이 현실에 가득하다라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올해가 벌써 4번째 청년의 날을 맞이했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지역인 부산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만 청년의 날에 청년들의 이야기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뭔가 청년의 날이라는 기념을 맞추거나 혹은 다른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행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 한번 보시면서 청년의 날에는 우리가 어떤 청년의 상황, 어떤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청년의 날이 내일이죠. 네. 내일 청년의 날인데 올해가 4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또 신바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의 날에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지금 현 시대를 참 비판할 수 있는 한 문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영화 젊은이의 양지부터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오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 신바님과 함께 음.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청년이 청년과 관련된 네, 얘기를 갖고 온 거죠. 맞습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오늘은 좀 어떤 책을 좀 고를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독립 출판물 위주로 좀 찾아봤어요. 오. 그러니까 청년이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또 출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책인데 그래서 독립 출판물 좀 찾아보자. 솔직한 이야기가 있겠다고 좀 많이 찾아봤고 오늘 가져온 책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청년 4명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고요. 책 제목은 청년 상품입니다. 청년 상품이요? 네, 청년 상품. 이게 책 어감이 제목입니다. 좋지 않은데. 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뭐예요? 자신을 팔아내는 일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야. 되어 있습니다. 공감 좀 하십니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 안에 있는 장르는 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4명의 청년이 네. 그 어떤 동일한 키워드를 두고 뭐 대학, 연애, 뭐 취업, 그리고 꿈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두고 각자 글을 썼기 때문에 시로 글을 쓴 청년도 있고요. 소설로 쓴 청년도 있고 수필로 쓴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독립 출판물답게 되게 다양한 내용이 하나의 책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자유롭게 개인의 고민을 참 많이 담아냈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청년 주간이기도 하고 또 청년의 날도 내일이기 때문에 네. 진짜 청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 청년이 굉장히 넓은데 한켠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 전달 좀 드려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상품과 이 청년의 합성어잖아요. 이게 청년 상품이라는 건데 네. 이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상품성을 내보여야 하는 이 청년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책은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비유를 하자면 뭔가 대사회적인 이야기는 많이 담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고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네. 어떤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없고 그럼요. 그 속에서 버텨야 되는 그냥 청년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버텨야 하는 자전적인 이야기,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이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 좀 달라서 더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냉소적이고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고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들이 이 책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4명의 청년이 이건 탈출기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탈출기다라고 쓰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탈출기라는 게 억압받던 환경을 떠나서 약속되었던 어떤 그런 곳, 그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시간이 탈출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처럼 4명의 청년이 이건 우리들만의 탈출기다라고 글을 쓰고 있고요. 작가는 4명인데 강승현, 우진, 정이, 연연, 하지연 이렇게 4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청년이 뭐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4명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어차피 나를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기왕 상품이 된 거 우리 식대로 우리를 팔아보자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참 사회가 정해준 가격표 말고 네.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정해보자는 제안이
이 같은 청년들에게 좀 편안하게 전달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가 정의하는 또 정하는 이 가격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의 왜요? 표지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어떤 쇼핑센터에서 결제하고 가져온 영수증으로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내역들이 적혀 있는데 네. 첫 번째 내역이 스펙이에요. 첫 번째 내역이 토익 900점 이상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항목이 15만 원이에요. 운전면허 2종 보통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5만 한국사 검정시험 1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영수증 밑에 200만 원이라고 가치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내 월급인 거예요. 토익 900점 이상을 받아야지 30만 원 정도의 내 월급이 책정이 되고 그 의미로 네. 그런 스펙들이 있어야지 하나하나 겨우겨우 항목들을 모아서 나의 월급이라는 200만 원이 된다. 난 200만 원의 상품이 된다라는 게 표지에 있는 영수증에 나옵니다. 사회 초년생이 인턴으로 할 때 받는 돈 정도가 되는 건데 청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의 스펙을 채워나가면서 내 월급을 높여나가는 거고 그렇게 작은 자격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상품 가치가 높아진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라고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지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점점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나인지 또 무엇이 진짜 내 모습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압력에 열심히 부딪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책에서도 네.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책에서도 그렇게 좀 나오고 아까 신바님이 소개해줬던 영화 속의 준과 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원하는 삶이 뭔가를 고민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진짜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필요한 어떤 한국사 자격증 나한테 필요한 토익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라서 우리는 대부분 그 길이 마땅히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참 현장에서 마주하는 진짜 큰 어려움과 문제는 이 과제가 참 많고 어렵다는 것에 있지 않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였을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일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을 딱 마주할 때 우린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미래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일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삶일까라는 거 어느 순간 딱 마주했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될 여유가 내 삶에서 없어지게 된 것들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뭔가 답을 내야 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진짜 큰 좌절감이 청년에게 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여기 안에서 나오는 문장들도 이제 그렇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정리하진 않았지만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아무도 청년에게 지금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고민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라는 걸 아무도 물어보고 질문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헷갈리게 되는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다 하는 길을 딱 같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 전부가 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라는 이야기도 누구 하나 강하게 하지 못하라는 것도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마주하는 상실감이 그냥 오롯이 뭔가 잘못됨을 느꼈던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서 네. 이 상실감 참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취준 생활을 다 경험했지만 그때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예. 요즘 어떤 거 공부해? 취업은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맞아요. 어디서부터 궁금해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좀 더 저를 좀 작게 만들 어떤 그런 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이 책을 쓴 저자들도 그냥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이랑 똑같은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건 설명하지 못하는 시간들, 그 시간의 공백들, 그게 참 힘들었다,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쓰고 있고 상품 설명서가 우리의 책이다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상품 설명서다라고. 그런데 나 이런 걸 잘해요. 면접 때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아니고 이런 상실감, 저런 상실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의 상품 설명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의 끝에서 저는 이 첫 질문이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 어른들이나 면접관들이 요즘 뭐 해? 뭐 하고 살아?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청년들이 옆에 청년들한테 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살아라는 질문으로 읽히는 거예요. 책의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당연하게 물어봤어야 되는 이런 일상적인 안부들 이거 우리 좀 많이 꺼냈어야 되는데 서로가 불쾌할까봐 이 질문조차도 우리끼리도 꺼내지 못하는 거죠. 너 요즘 어때? 뭐 하고 살아라는 질문도. 그래서 이 질문들을 꺼내게 하는 거 그리고 너 요즘 어때? 나 요즘 이래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하고 그게 청년들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청년의 나라 이런 이야기가 좀 꺼내졌으면 어땠을까? 너 요즘 어때? 어떻게 살아? 라는 이야기가 사실 꺼내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책이 많은 청년들에게 읽히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청년님이 오랜만에 네. 낭독하는 시간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아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길진 않은데 네. 짧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죠.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갖는 기쁨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남들은 나를 똑 부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왠지 내가 똑 하면 부러질 것만 같다. 모두가 인생 1회차인데 어떻게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온전한 조언과 온전한 씨름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시답지 않은 것들도 경험이랍시고 쌓여 복합성을 입혔나 보다. 라는 문장입니다. 좋아요. 문장. 네. 울림이 있어. 네, 문장이 일부러 긴 문장을 안 가져왔고요. 핵심적인 문장만 좀 가져왔는데 그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담담하게 해낸 고백이라서 뭐 더 설명을 많이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있고 해서 다들 그래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참 이 개인이 내가 이런 걸 힘들다라는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아서 특히나 청년 주간이나 청년의 날만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나의 힘듦과 지침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년 청년의 날에는 청년의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너 어디 취업할 거야? 너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어? 라는 질문보다는 너 요즘 어때? 너 요즘 마음밭은 어떠니?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청년의 날을 맞아서 영화 젊은이의 양지, 책은 청년 상품이라는 이 예술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의 날이 더 아름답고 또 기운 넘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